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 IT전 만큼 GPD 고소입니다. 자, 벌써 이제 코로나가 나온 지 벌써 이제 3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인더스트리가 힘든 데도 많지만, 코비드 이후에 오히려 더 급성장 해가지고 글로벌하게 또 활기차게 또 진출하는 또 한국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이런 게임, 또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 요새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해서 글로벌한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도대체 어떤 이슈들이 있으며 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신 KPMG의 백승욱 상무님 오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상무님, 제가 궁금한 게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따가 뭐 게임, 엔터테인먼트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 기업 네네. 얘기할 텐데, 그러면 상무님은 그런 이제 게임이나 뭐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이런 인더스트리 쪽만 그런 쪽만 담당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인더스트리를 떠나서 좀 성장하는 기업들, 소위 말하는 이제 유니콘 후보 기업들, 오. 아니면 이제 IPO를 앞둔 기업들에 좀 저희가 영업적으로 포커스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에 많이 있는 회사들이 이제 게임이나 엔터사들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네.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의 또 전문가로 회사 내에서 자리매김하게 됐고요. 사실은 뭐 이전에는 이런 플랫폼 시대가 오기 전에는 사실은 저는 이제 오일앤가스랑 케미칼 쪽 인더스트리가 주전공이었습니다. 네네. 예, 전통적인 네네. 굉장히 보수적인 네, 인더스트리인데. 예, 중후장대 산업에서 음. 아주 최신 트렌드의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플랫폼 하면 사실 그동안 이제 플랫폼 하면 뭐 실리콘밸리 기업들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데들 해서 항상 우리나라는 사실 네이버, 카카오 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강하지만 사실 글로벌 플랫폼이라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는 이런 글로벌 플랫폼들이 언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생길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안타까운 면도 많은데 요즘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엔터테인먼트 또 뭐 이런 게임 쪽 또 컨텐츠 쪽 네. 이런 쪽들이 이제 그런 쪽에 뭔가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 중에 하나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 진출을 계속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컨텐츠 쪽으로, 성과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뭐, 그런 웹툰이나 웹소설 쪽으로 가고 있지만 좀 더 다방면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두드러지는 데가 이제 게임 쪽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엔터 쪽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몇몇 탑 티어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의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거기서 뭐 팬 클럽 관리, 그 다음에 굿즈 관리, 그 다음에 그런 온라인상의 공연, 그다음 그 안에서 이제 메타버스까지 실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 뭐 통신사들이든 아니면 기존의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제 투자를 하는. 네. 항상 기업들이 이제 돈 냄새 나는 곳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게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지금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플랫폼 기업일까? 엔터 쪽이 플랫폼 기업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플랫폼 기업 맞습니다. 네. 사실은 거기의 핵심은 IP거든요. 결국 컨텐츠로 움직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IP 컨텐츠를 가지고 만약에 잘 하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에만 머물 수밖에 없고, 가수의 뭐 공연 수익이나 그런 것들 외에는 다 닫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저는 굉장히 좀 신선한 게 뭐냐면, 보통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한 4, 50년간 이끄는 데가 대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분야별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글로벌하게 뻗어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엔터나 게임이나 콘텐츠 이런 쪽은 어떻게 말하면 이제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그죠? 그렇죠. 이렇게 많이 확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여기는 대기업들이 왜 없을까요? 왜 이 분야는? 대기업 이제는 많죠, 그죠? 이제 생긴 거 대기업화 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많고, 네. 이미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회사들도
3년 전에는 대기업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대기업이죠. 네네. 예, 대기업이고 이 중에 한 회사는 올해 이제 대기업 지정도 받는다고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그 업종을 떠나서 초기에 이제 그런 본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소규모로 시작을 하고 이제 시드 투자를 받고 그러면서 시드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기술에 대한 1차 경쟁, 뭐 아니면 콘텐츠에 대한 1차 경쟁을 끝내고 그게 어느 정도 마켓에서 통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 시리즈 A나 B를 받으면서 이제 사이즈를 늘리고 그게 좀 더 이제 해외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게 생기면 이제 뭐 시리즈 D 받고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게 이제 전형적인 네. 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몇 년 전에 못 보던 회사인데 이게 이렇게 뭐 주식이 상장하는데 50만 원이야, 30만 원이야 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컨텐츠가 좋은 게 1번이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컨텐츠를 잘 만든다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 환경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자본 시장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매출이 100억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투자 내역을 보면 뭐 이미 1,000억, 2,000억씩 투자받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조만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던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뭐 밸류에이션을 받아보면 뭐 8천억, 1조, 2조까지 쉽게 나오는 회사들이 네.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무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콘텐츠, 엔터, 게임 네. 이쪽 인더스트리의 뭐 한국 기업들의 앞으로 향후 경쟁력을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단지 이제 저희의 역할, 이런 KPMG의 역할은 뭐냐고 생각한다라면, 이제 본원적인 경쟁력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이제, 시장이 넓어질 때마다 이제 사업 환경이 바뀌고, 이제 그 법적 지위,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시장, 상장사가 아닌 경우와 상장사인 경우, 그리고 상장을 해도 한국에 상장하느냐, 미국에 상장하느냐에 따라서 규제 환경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도와드려서 본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좀 더 신경 쓰시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거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 사례 중심으로 해서 금방 말씀드린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지키면서 지속적 성장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꼭지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꼭지는 좀 저희들이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시대가 와서 좀 뭐가 달라졌고, 이 달라진 환경에서 좀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5분, 10분 정도 설명드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산업이 어떤 산업이다 라는 거하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빅블러나 아니면 하이퍼 컴피티션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사실은 현재 산업이 뭔가라는 거는 이전보다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사례들, 세 가지 사례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모두가 요즘 또 오미크론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뭐 미국이나 그런 데 봐도 이제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나면 일상으로 좀 더 돌아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여기 보시면 이제 우상향하는 걸로 네. 꺼졌다가 이제 우상향하는 걸로 성장률이 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긴 하지만 얘가 귤기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불확실성이 많죠, 그죠? 제가 이제 작년에 이 자료를 만들고 이제 서치를 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와서 오늘 5만 명이 넘었다는데 한국이 이렇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듯이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경제에 있어서 커졌고,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통 세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와서 달라진 게 뭐냐? 첫 번째가 비대면이 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이제 비대면이 어떻게 증가했냐? 코로나 이전에는 35%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에는 45%, 네. 이후에는 57%까지 이제 가반을 넘어서는 우세종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57%가 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이런 신규 서비스를 런칭하거나 판매 체제를 강화하는 게 훨씬 더 가속화될 거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년 전만 해도 회사에서 야, 왜 싱가포르 출장 가고 그래? 하면 뭐 워크숍이 있어서 가는데요. 하면 야, 이거 화상으로 하면 안 돼?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네, 저희 회사는 이제 하상소를 팀제를 쓰는데 네. 그냥 해요. 네. 하고 오늘 저녁에도 이제 호주랑 뭐 제안 준비하는 게 있어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속화된 거죠. 그렇죠. 실제로 언제 될까 했는데 가속화돼서 가고 그러니까 익숙한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예요. 예, 그죠? 이게 비대면이. 예. 사실은 저도 이제 대면 미팅보다 비대면 미팅이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게 이제 고객 쪽도 마찬가지고 우리 내부에 있어서도 이제 비대면 미팅이 많이 늘어났고 그게 또 이제 보면 결국은 이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라는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는 거고 그게 현장에 있어서는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나 그런 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요. 올해 이제 오미크론이 해가지고 이제 확실히 떨어져가지고 진짜로 네, 네. 다 끝났어. 코비드 다 끝났어. 네. 그러면 다시 원복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아, 그렇구나. 네. 오케이. 어쨌든 그 전에 가기 전에 네. 붉은 여왕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 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보면 붉은 여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요. 앨리스가 열심히 뛰는데 항상 제자리인 거예요. 그랬더니 붉은 여왕이 그런 거예요. 딴 사람도 너랑 똑같이 뛰어. 네. 앞서가려면 더 빨리 뛰어. 그래야 앞서갈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환경 때문에 이제 모든 기업들이 비대면에 대해서 대비하고 DT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우리도 해 따라가는 걸로 만족할 건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빨리 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게 네. 저희 생각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보면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변했는데 좋아질 거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른다는 거고 그게 이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는 거죠. 오프라인이 옛날만큼 늘어날 거냐? 근데 좀 그렇게 밟지는 않습니다. 한번 옮긴 발걸음이 다시 빼갈 그렇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 어머니가 쿠팡에 익숙해졌는데 그렇죠. 어머니 계속 쿠팡 하실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렇죠. 그래서 그 오프라인에 대한 기업의 생각도 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유통. 요즘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에 온라인도 잘하고 있잖아요. 썩이나 잘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냐면 이제 고객 경험을 새로 향상시키고 새로운 고객 경험을 선사해 주는 걸로 유통에서의 오프라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온라인, 오프라인이라도 이전의 온라인, 오프라인이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이 오프라인에 대해서 수요가 생길 거냐, 이전만큼 돈을 벌 거냐, 아닐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다른 용도가 있는 거죠. 네. 고객 경험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온라인에서 이제 수요를 더 레버리지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중점적으로 볼 게임은 늘어날 겁니다. 확실히. 그 다음에 우리 요즘 헬스케어나 뭐 이런 외식, 교육도 이제 대표적인 플랫폼 산업이 됐죠. 그죠? 뭐 광고 TV 보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유재석이 광고하는 그렇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밀크티라는 뭐 그런 거 다 이제 다 플랫폼 베이스로 해서 이전에는 학습지 선생님이 가서 하던 것들을 다 그런 걸로 이제 다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게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빼갈 거냐? 아닐 겁니다. 물론 이제 방문하는 선생님이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뭐 네. 이런 식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대세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오프라인의 액티비티가 네. 좀 그 과거보다는 훨씬 더 뭐랄까요, 그 맞춤형의 뭔가 좀 약간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비대면으로 가는 플랫폼 베이스로 하는 비즈니스가 이제 주력이 되면서 실제로 오프라인은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핀셋처럼 그러니까요. 찍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런 수요를 옮기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전반적인 환경이 이렇게 변했고, 기업들은 뭐가 변했으며, 이슈가 뭘까? 잠깐 짚어보면요. 사실은 이제 속도예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방향은 이전부터, 우리 DT 해야 돼. 10년 전부터 얘기했고, 우리 이제 뭐 온라인으로 가야 돼. 그것도 10년 전부터 얘기했더라면, 이제는 더 빨라졌다는 거죠. 더 빨라졌다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이제 새로운 것들, 특히 이제 규제 쪽으로. 요즘 뭐 ESG 얘기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ESG가 크게 보면 환경이랑, 그 다음에 이런 팔리시, 그 다음에 안전. 요즘 뭐 세 가지가 ESG인데, 이게 사실 은행에서도 하도예요, ESG. 은행 생각하면 사실 뭐 ESG 하면 환경만 생각 주로 많이 요즘 얘기하는 탄소 제로, 넷 제로 얘기하고 하지만 은행이 상관 있을까? 상관 있죠. 은행이 상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세계적인 은행이 왜 상관이 있습니까? 은행도 네. 여기 보면 ESG라는 거는 가버넌스가 들어가요. 예. 그냥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의 투명성이거든요. 예. 기업의 투명성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이쪽은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 은행이 이제 대출 심사를 할 때, 어제 뭐 우리 토크IT가 어디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ESG 지수가 형편없으면 대출을 거부당하거나 아니면 가상금리를 물거나 네, 그럴 네, 수.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되게 많은 이런 그 투자사들이 ESG 그 기업의 ESG 노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야, 뭐 ESG 점수를 만약 100이라고 한다면 50점 이하는 투자 대상에서 빼버려. 이런 식으로 됐고, 우리나라 은행들도 이제 그런 게 이제 대출 심사에 평가 항목으로 넣겠다라고 돼서 굉장히 이제 규제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빅블러와 하이퍼 컴피티션이죠. 그죠? 빅블러라는 거는 경계가 이제 보호해주는 거죠. 그죠? 이종 간에 융합되는 거. 그 다음에 하이퍼 컴피티션은 협력도 하면서 경쟁하는. 예를 들어서 LGU가 KT가 가지고 있는 지니 무직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추가해서 이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요. 그런 거 보면 LGU랑 KT는 경쟁이지만 그런 KT가 갖고 있는 지니 뮤직은 또 서비스로 갖고 와서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경쟁적 협력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현기차가 뭐 네이버나 카카오의 그런 AI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차에 이런 엔터포테이션, 기억이 잘 어려워. 네. 그런 차 안에서 이제 즐길 수 있는 음악이나 그런 다양한 엔터적인 요소들을 같이 협업해서 개발하는 이런 사례들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더 지속이 되는데, 이게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기업의 수명이 짧아졌어요. 192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S&P가 조사했을 때 67년이었어요. 기업의 평균 지속 시간이. 근데 2018년에는 얘가 15년이었어요. 아마 지금 최신으로 조사하면 이게 아마 10년 정도로 줄어들. 그러니까 기업이 10년 사는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랑 같이 해야 돼.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심화된다는 거죠. 개막전 핵심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돌아올까? 잘 안 돌아올 거다. 네네네. 그겁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임이나 엔터사의 환경을 보면요. 거기서 여기는 이제 좀 엔터사인데 밑을 한번 보세요. 2016년 전에 여기 4년 사이의 성장입니다. 4년 사이의 성장인데 연평균 거의 135%씩. 와, 그러니까 음악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4%밖에 안 되는데 네, 이 특정한 기업은 135%씩 성장하는 거네요. 거의 뭐 이게 복리잖아요. 네, 복리보다 더 센 것 같은데. 매년 따블을 친 거예요.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성장하면서 당연히 이제 글로벌 이제 플랫폼도 대중화돼 있고 그러면서 이런 쪽으로 해외 진출을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PD님도 말한 글로벌 시장은 4%인데 이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성장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몸집이 커졌어. 몸집이 커졌는데
그거를 관리할 수 있고 추스릴 수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게 더딘 거예요. 더디니까 이제 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막 차는 막 가는데 이제 현재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뒷다리를 잡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게 지금 성장하는, 사실 이게 게임도 마찬가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인터뷰하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또는,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나 한다,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뎁스로 하냐가 중요하다. 하면서, 우리 집도 쌀농사 지어요. 그럼 그게 소가 쟁기를 끌고 쌀농사 짓는 거냐, 아니면 트랙터를 가지고 짓는 거냐는 굉장히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한 거를 가지고 그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결국은 데이터의 활용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거고, 아시다시피 결국 데이터라는 거는 요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필요할 때 뽑아냈을 때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우리가 예.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렇게 지금의 상태는 뭔가를 하지만 그게 딴 데 뭔가를 위한 밑자료로 쓰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데이터도 부정확하고 그게 산출되는 시점도 낮고 사람들이 다 한 땀 한 땀 하는 그런 식이라서, 그래서 보시면 보통 옛날에는 그냥 뭐 이런 발생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업무하고 하는 게 다예요. 조그만 회사일 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업무들이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뭐 구매부터 해서 우리 경영 관리까지 연계가 되다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분석 업무가 중요해지는 거죠. 분석 업무가 중요해지고, 이걸 하려다 보니까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정보가 필요할 때 나오느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나오느냐인데, 얘가 이전 방식으로 갔을 때는 못 따라간다는 거죠. 못 따라가서 결국은 보면 관리에 있어서 나오는 숫자든 일하는 방식이든 변동이 되게 심하고요. 기존 레거시 방식은. 그게 이제 진폭이 줄어드는 거죠. 이제 예측할 수 있게 되는 상태, 관리가.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여기는 건수가 늘면 그거의 몇 배로 업무량에는, 왜? 다 일들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느는 게 이렇게 좀 완만하게 기울기가 줄어드는 거고, 대신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똑같죠. 그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상위의 업무들을 할 때는 확실하게 이제 좀 더 업무가 효율화되고, 좀 정확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회사가 IPO를 준비하고 있다. 뭐 올해 말이든 내년이든 할 때 보면 그 몇 가지 심사 조건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회사가 돈을 벌어서 주주들한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이지만, 그거 외에도 보면 투명성이 되게 중요해요. 회계 투명성이. 그래서 체계적인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서 회계 투명성 사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기업들이 이제 IPR을 앞두고 공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ERP라는 거, 그 다음에 IFRS 관련된 시스템,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연결이나 주석하는 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 최근에도 이제 임플란트 만드는 네네. 회사에서 2천 몇백억의 자금 사고가 생겼고, 신문에 나오는 게 그 회사의 내부 통제 제도가 멈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갖추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주 난감하게, 사실은 IPO 통과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의 상장을 생각하신다라면 이 부분은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가는 부분. 네, 이제부터 사례에 대해서 짧게 또 말씀드릴, 이 회사는 이제 게임 회사고요. 주로 이제 중국 쪽에 거대한 수요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보시면 6년치 평균 성장률이 6.9%예요. 쭉 이어졌고 죄송합니다. 예,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갔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측면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모바일 게임이 특히나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외 회사들은 밸류 체인을 연결을 해요. 스튜디오부터 해서 퍼블리셔까지 쭉 연결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죠. 이전에 그 제조업의 수직 계열화처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장하다 보니 해외 시장이 직접적으로 많이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죠. 글로벌 회사가 6% 성장할 때 이 회사는 19%씩 성장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도 11년에 4개였는데 20년에는 8개, 3개, 11개의 관계사가 생기면서 이제 그 선단형 경영 체계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형이 확대되고 종속회사가 4개에서 11개로 늘 동안의 재무 체계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대로였어요. 그대로였고, 이전에 썼던 기술들, 이제 시스템에도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적용이 되잖아요. 굉장히 아웃 오브 데이트 된 기술들이 돼 있었고, 전사 관점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수작업으로 사람들이 밤새 엑셀을 몇만 라인을 돌려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가슴 아픈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목표는 그거였어요. 4가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관리 대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효율적으로 대기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관리 체계를 만들자라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들이 이제 너무 업무하기가 힘드니까 업무 효율을 향상을 시키는데 그냥 사용자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또한 망하는 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원칙은 룰과 팔리시에 따라서 정하겠다. 그러니까 업무를 표준화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할 부분을 인정을 하는 대신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원칙을 딱 세운다는 거죠? 네. 룰과 폴리시에 따라서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그거죠. 만약에 제가 A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없어도 딴 사람이 와도 이 룰과 폴리시에 따라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내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돈은 버는데 그러면 어떻게 버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북극에도 냉장고 팔 사람이야. 좋아. 파세요. 근데 얼마에 팔았어요? 그 돈은 언제 받아와요? 사실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팔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에 팔았냐? 그리고 팔기만 팔았냐? 돈은 언제 실제로 받아오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런 컴플라이언스에 대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제 실제 어느 정도 1차 컷오프까지는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실제적인 이제 시스템 워크를 가지는 않고요. 현안 진단을 하고 좀 하이 레벨에 있어서 이제 투비 모델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면서 이런 이슈들 나온 거와 그 투비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새로운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라는 과제를 뽑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거는 보통 3개월? 네. 좀 길게 크게 하면 뭐 8개월까지도 갈 수 있는데 우리 이런 플랫폼 게임 엔터사에서는 보통 3개월 정도 진행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그 정말 금방 PD님이 말씀하신 거 이제 이 2가지를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업무를 정의를 하고 표준화하면서 실제 이제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갖고 갈 건가 해서 3개월 정도.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저 ISP 있지 않습니까? 네네. ISP는 조금 몇십 년 된 분야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이제 게임이나 엔터 쪽 이런 쪽 분야를 해보시니까 네. 다른 쪽 인더스트리하고 가장 크게 다른 게 뭐예요? 뒤에서 설명할 텐데요. 이게 이제 게임이나 엔터에 있어서의 타 산업과의 가장 다른 부분은 뭐냐면 정산입니다. 그러니까 재무회계나 관리회계는 다른 산업도 다 있죠.
근데 그렇죠. 이런 정산 업무가 있느냐? 없습니다. 아, 정산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네. 어떤 특정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니까. 네, 서비스를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비스를 그렇죠. 파는 거고 이 서비스가 내가 그냥 100%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에 기여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엔터사다 하면 가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아티스트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뭐 무비 그다음에 컨텐츠에 따라서 똑같은 어머니더라고 하더라도 얘가 무비로 나갈지 그렇죠. 아니면 온라인 상으로 배포가 될지 아니면 다른 굿즈 엔트로 소비될지에 따라서 정산율이라든가 다 다르고요. 만약에 아티스트가 그룹이야. 예를 들어서 PD님하고 저랑 그룹인데 나만 나가서 광고를 찍었어. 그럼 광고비를 나랑 회사만 나누면 될까? 아니면 PD님도 어째 그룹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 나눠야 될까? 이런 게 계약서상에 다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광고를 하나를 찍었다. 그러면 그거를 그 계약서 따라서 다 정산을 하고 회계적으로 처리하고 텍스 신고할 거 신고하고 아티스트한테 돈 줄 거 주고. 아, 진짜 복잡하겠다. 네. 왜냐면 서비스라니까 서비스에 관련된 다양한 정직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사람들 엄청나게 맞습니다. 많이 인volve 되잖아요. 예. 네. 채널도 엄청나게 다양한 채널들이 있을 네, 거고. 예. 이건 게임사니까 이제 뭐 스팀이나 구글, 애플 뭐 이런 플랫폼에서 이제 매출이 쭉 일어나면 네. 얘들을 이제 쭉 긁어 와서 게임사가 엔터보다는 좀 더 간단하겠네. 게임사가 엔터가 훨씬 복잡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엔트는 아티스트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 IP가 파생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기간도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되는 게 있고요. 근데 뭐 사실은 둘 다 어렵긴 어렵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정산이라는 게 게임이나 엔터사, 그 다음에 게임이나 엔터사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 쿠팡이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 뭐 야놀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네. 쿠팡도 보면 우리 라이드 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물건을 납품하는 분들 그 다음에 쿠팡에 직매입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입점해서 가는 것도 여러 가지 거래 행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산해야 되거든요. 모아서. 그렇네요. 예. 진짜 플랫폼 기업에서는 이 정산 분야가 예. 특히 플랫폼 기업에서는 굉장히 이제 맞습니다. 중요하고 예. 복잡한 거네. 네, 정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뭘 정산을 하느냐는 다른 문제긴 한데 업종에 따라서 어쨌든 내 거를 가지고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수수료만 받는 거야 개념으로 정산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수수료만 받는 거야라는 기업 없거든요. 다 직매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이라서 정산이 다른 산업 대비 제일 특이한 프로세스고. 그렇죠. 정산이 제대로 안 되면 굉장한 큰 분규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플랫폼 기업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거를 엑셀로 다 여기 애플에 가서 매일매일 거래 데이터 긁어서 다운받아서 엑셀로 다 해가지고 계약 조건 엑셀로 복잡하게 수식 걸어서 하고 전표 따로 손으로 치고 하는데 만약에 수식에 뭔가 누가 엑셀 잘못 건드렸다 아무도 검증 못해요. 그렇네요.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게 애플에서 게임 하는 게 하루에 한두 건이겠어요. 거래 건수도 그렇죠. 엄청나게 많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통신사도 사실은 비슷한 개념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합 상품, 복합 서비스가 하는 거잖아요. 이제 유무선에다가 해외 같은 경우는 뭐 가스에 그냥 자체 쇼핑몰에서 구매한 그런 것까지 다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자. 기준 정보부터 이런 매출 정산,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매출 정산, 그다음 재무회계, 그다음 비용 관리하는 거, 그다음 경영 관리 측면을 뭘로 목표로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걸로 목표로 가자였고 표준화의 꼭지는 이제 기준 정보. 항상 이런 회사들이 스타트업일 때는 되게 여러 시스템을 써요. 돈이 없으니까 조그만 거 싼 거 이래서 쓰다 보니까 우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준 정보가 이제 게임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 게임 코드도 각 시스템마다 다 다른 경우가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키 값인데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준 정보를 맞추는 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매출 정산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법인 간 회복 거래, 여기 법인은 이제 그룹 냅니다. 음.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정산이 일어나죠. 왜냐 쉐어드 서비스 센터를 보통 운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나 결산 관리라는 부분이 이제 내부적인 이제 재무 프로세스를 상향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정산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계약이죠. 계약하고 정산 조건이 있고, 그거를 이제 원천 데이터, 저희는 이제 적재라고 하는데, 뭐 구글이나 스팀이나 애플에서 데이터를 걸고 와서 이제 이 계약 조건에 맞춰서 정산 처리하고, 회계 처리할 거 있으면, 어떤 때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지, 텍스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정산서는 어떻게 날려야 돼, 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붕괴 엔진에서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재무회계 원장에 꽂히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동화와 워크플로우 개념을 잘 집어넣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정산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표준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결산은 이제 저희가 이제 2010년부터 이제 IFRS를 도입하면서 연결 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대응하는 측면에서 했고,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또 요즘 주석 공시도 이제 상장한 경우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늦게 공시하거나 잘못 공시하거나 그러면 이제 규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신경 썼고요. 이거 뭐 그다음에 이제 자금 쪽도 이제 중요해지는. 이전에는 이제 뭐 투자 받고 하니까 네. 그렇게 신경 안 쓰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익을 보면 실제로 이제 다차원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프로젝터, 여기는 게임이죠.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 플랫폼, PC냐, 모바일이나 콘솔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매출 원가, 판관비인데, 게임 회사의 특징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밸류체인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만 보면 안 되고요. 거기에 엮여있는 모든 회사들의 동일한 프로젝트를 다 들어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야 손익이 똑바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체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스타디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도 게임 회사입니다. 요즘 아주 잘 나가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앞에 말씀드린 회사는 아직 IPO 전이고, 이 회사는 IPO를 했습니다. 예. 그 게임 회사에 대해서 뭐 시장 환경은 대체로 비슷하고, 앞에 회사하고 차이는 예. 우리가 프로젝트 할 때는 IPO를 앞둔 시기였고, 이제 지금 IPO를 해서 IPO에 좀 더 포커스해서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 컨설팅 했을 때는 IPO 전에 하신 거네요. 네, 오케이. 네. 네. 그래서 보면 여기는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한 게, 아까 이제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나 규제에 대응하겠다, 그 다음에 조직 체계를 하겠다 있지만 또 하나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IPO 추진을 위해서 아까 봤던 이제 회계적인 투명성을 갖추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통제 제도를 갖추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저희들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다른 데보다는 이런 컴플라이언스 대응이라는 거, 그 다음에 회계적 투명성 부분에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쓴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였고요. 항상 저희들 얘기할 때는 이제 표준화하는 거, 그 다음에 연결하는 거가 항상 이제 메인 탑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보면 대부분의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개별 기업 하나하나는 규모가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플랫폼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백오피스 조직이 거의 없습니다. 다 없고, 정말 돈하고 직접 관련된 개발 조직, 그거를 이제 하는 프론트 조직들만 존재하고, 이런 백오피스는 다 이제 쉐어드 서비스 센터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쉐어드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냐, 그리고 이런 계열사 간의 대가 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냐 하고, 실제로 이제 이게 또 정산인 거죠. 그죠? 네네. 실제 끝나고 나서 결산에 만약에 전체 쉐어드 서비스 센터가 100억이라면 어떤 식으로 나눠줘서 각사가 그 비용이나 수익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할 거냐에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랬고요. 여기 뭐 기준 정보, 그래서 기준 정보 표준화, 회계 처리 표준화하는 거 앞에랑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라는 부분이, 이것도 이제 IFRS 16 이제 그 외관법이 재작년부터 강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IFRS 15, 16, 17 이런 것들이 새로 규정이 변경이 되면서
좀 플랫폼 업체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IFRS 16 리스 회계 쪽에 자, 영향을. 근데 리스 회계가 뭡니까? 리스 회계가. 리스 회계가 뭐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좀 회계적으로 가면 운영 리스라는 거 그냥 우리가 비용 처리 그냥 해버리는 게 있고 이제 자산화 시키는 리스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보통 이 가장 큰 게 리스 자산하고 리스 부채를 같이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이제 항공사들 같은 거, 아시아나가 대부분의 비행기가 리스 비행기였어요. 네네. 그러면 그게 이제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그냥 비용으로만 가요. 뭐 오케이. 1년에 네. 1,000억이다 하면 1,000억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비행기 빌려서 쓰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회계 기준이 바뀌면 얘가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 1,000억이 잡힌다. 그게 여기에 이제 직격탄을 맞은 우리 또 잘 나가는 회사가 하나가 있죠. 패스트5. 네. 패스트5가 상장을 하려는데 저 IFRS 기준으로 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패스트5도 사업 구조가 그거잖아요. 그쵸. 자체 보유 빌딩도 있지만 임대해서 빌딩을 통으로 임대해서 그걸 잘 이게 팔아서 재임대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얘가 다 비용이라서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IFRS 16을 넣고 돌려보니 얘가 다 리스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이쪽에. 네네네. 엄청나게 뛰어버리는 거죠. 네. 네. 부채율이 엄청.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안 좋아지겠네.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리스가 많은데 물론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계속하면서 계약이 변경되거나 하면 계속 재측정하고 그런 것들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IFRS가 저렇게 규정이 또 네. 엄격해진 거는 그만큼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숨겨져 있는 부채나 부실을 좀 더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IFRS는 계속 그런 식으로 강화가 되고 투자자 보호라는 그렇겠죠. 게 굉장히 큰 축의 하나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컨설팅도 하지만 회계 쪽도 오디트 쪽도 있기 때문에 저희의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리스회계 솔루션을 자체로 만들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들도 다 적용을 하긴 했고요. 그 다음에 할 때 또 하나가 이제 내부회계 측면이죠. 여기는 특히나 IPO가 곧 앞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이제 내부회계라는 걸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프로세스나 시스템하고 좀 떨어져서 오디트 쪽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상의 리스크, 내부회계 관점의 리스크를 하는데 얘가 이제 우리가 PI를 하거나 시스템 구축할 때 그러면 그게 다 반영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돈 들여서 그 작업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장 쉬운 예가 그런 거예요. 이제 AP 외상 채무를 확정하는 사람과 외상 채무를 지급하는 사람이 같으면 안 된다. 근데 많은 회사들이 사람이 작잖아요. 그렇네요. 회계팀에서 최종적으로 부채도 확정하고 부채도 지급하면 사실 그런 게 잘 안 돼서 여기 그렇죠. 오스템이 그렇게 벌어진 그런 거잖아요. 거죠. 그런 게. 예, 그것도 이제 이제 그런 전체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매입이 상상을 해보면 이런 장학익 증명서를 위조했다든가 시스템에 뭐 은행 계좌를 자기 임의로 변경했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런 RCM이라는 이런 리스크 컨트롤 매트릭스를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사전에 반영을 해놔야 됩니다. 그 작업을 이제 저희들이 먼저 한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정산. 아까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 게임 회사 동일한 케이스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거기서 정산 데이터 나온 거 가지고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까지 좀 해서 좀 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라는 측면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여기서는 뭐 그럼 시스템은 뭘로 했는데 했을 때 여기서는 저희는 SAP의 클라우드 방식으로 했는데 사실 전통적인 제조업은 아직도 자체 소유하는 것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회사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하시는 데는 다 클라우드 방식을 권해드려요. 그게 네. 뭐냐면 되게 비즈니스의 변화의 속도도 빠르고 가지수, 그 다음에 성장의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이게 대비하려면
이전처럼 온프라미스로 갖고 있는 거는 힘들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부분의 그런 회사의 특징이 자체 IT 조직 인원을 많이 안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개발자, 우리 회사 10,000명의 개발자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ERP에 대한 IT 조직을 갖고 있는 데는 또 많잖아요. 갖고 있어도 되게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본업에 집중하셔라. 이거는 클라우드로 넘겨가지고 뭐 관리하시는 게 나을 거다라고 많이 하고요. 예, 했는데 여기 뭐 한 3개월 정도 하고 뒤에 이렇게 여기는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는 그 이런 컨설팅 하시고 실제로 그 ERP 프로젝트까지 하신 거네요. 네네. 네. 예, 그렇게 했고요. 이 회사는 또 해외 법인도 같이 오픈해서 저희들이 좀 오픈 전략을 짤 때 좀 고민을 많이 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선오픈을 했어요, 저희가. 네. 실제 선오픈해서 미리 돌려보고 그러면서 이제 정식 오픈은 좀 뒤쪽으로 둬서 갔습니다. 왜냐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엔트사입니다. 엔트사도 보면 크게 보면 게임 회사하고 비슷해요. 근데 어디나 높이 올라가면 다 똑같이 보이듯이 비슷한데 다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좀 성장하는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군데서 오세요. 다양한 인력들이 네, 그렇죠. 네. 인력들이 여러 군데 오는 방면에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는 이거야, 우리 회사의 룰은 이거야, 우리 회사의 팔리시는 뭐야 라는 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A사에서 왔으면 이 업무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데 그게 A사 거예요. 또 딴 사람은 B사에서 왔어. 이 업무는 이렇게 하는 거야, B사.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통제 관점에서도 구멍이 생길 수 있고 그게 또 법인별로도 수준차가 나는 거죠. 법인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다 묶어서 봐야 되는. 이 회사도 이제 뭐 그런 레이블도 있고 그거를 이제 유통하는 회사도 있고 그거를 이제 플랫폼에 올려서 또 가는 회사도 있고 뭐 공연을 기획하거나 다 따로따로 있는데 똑같은 재무적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실제 재무적 데이터의 퀄리티는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 줄로 묶어서 보려면 필연적으로 수준이 제일 떨어지는 기준으로 묶어야 한 줄로 보이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을 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려고 했고 이 회사도 IPO를 앞두고 있어서 재무정보의 전례성, 투명성 문제 여기 있죠. 상장 이전부터 이제 사전적으로 감사 대비하는 문제에도 좀 많이 봤고요. 글로벌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활발한 회사였기 때문에 이런 한 줄이라든가 텍스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여기는 이제 기준 정보, 그다음 HR 재무 관리에게 여기가 이제 그런 플랫폼이 하나가 있는데 굿즈도 하고 특히나 여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굿즈라든가 아니면 언반이라든가 이런 부분. 엔터테인먼트가 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구매나 SRM이 게임사에 비해서 비중이 컸어요. 네. 네. 컸고 직접 딜리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PL이랑 연계해서 사실 게임사는 그런 물류의 흐름이라는 게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인 물류는 네. 특히 없는 거죠. 게임사는 다. 근데 이런 엔터사는 물리적인 물류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역시나 중요한 건 정산. 전체 아키텍처는 뭐 경영 정보, 그다음 연결, 주재무 제표니까 재무 경영 관리 있고, 그다음 정산 쪽이 들어갔고요. 구매. 여기서는 특히 HR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서 HR을 강조한 이유는 실제로 이제 글로벌 인재들을 굉장히 비싼 돈을 들이고 영입을 했는데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라이퍼슨을 적절하게 투입을 할 거냐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HR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냥 많죠. 뭐 엄원, 언반 이런 것들, 뭐 광고 행사
굉장히 사실은 보면 게임사보다는 이런 대회에 붙는 것들은 좀 더 복잡하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지는 않은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굉장히 계약서 기반으로 깔끔하게 움직이는데 까다로워요. 그거를 네. 이제 표준화시키기도 까다롭고 시스템화시키기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고생한 게 어차피 얘를 시스템화시키고 표준화하려면 일단 얘 앞단의 거를 표준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를 잡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나의 우리 표준품으로 만드는 게 힘들었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표준품을 만들고 계약 조건들 어떤 아티스트가 뭐 DVD로 갔을 때 정산율이 어떻게 되고 음반, 음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하고 이제 정산율들을 만드는 게 뭐 슬라이딩 조건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 표준 포맷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도 이거를 한번 하셨으니까 네, 그 다음 이제 상무님께서 두 번째 엔터테인먼트 살 때는 훨씬 수월해질 것 같은데. 네, 좀 수월했죠.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처음 한 게 아니고 이전에 또 KT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무선 상품에 또 무선도 상품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한번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그 정산이랑 파이낸스 데이터 허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FDH라고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런 게임이나 엔트사에 대해서도 이런 서비스를 정산하는 거에서 이제 다른 타 컨설팅사보다는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인사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 글로벌 인사 분석하고 가시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이런 코어 업무에 있어서 담당자의 직무를 정의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특히 3번 글로벌 인력 가시성 확보하는 것 중요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 저희는 이제 그 SAP의 이제 그 SuccessFactors라는 클라우드 제품을 썼는데 좋은 부분도 있고 사실은 나쁜 부분도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 회사도 이제 SAP 코어 부분을 클라우드 제품을 썼는데 그거는 좀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가능해요. 근데 HR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퓨어 퍼블릭 클라우드 제품이었기 때문에 고객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이 SAP HR 제품도 마찬가지고 이제 워크데이 HR도 마찬가지고. 뭐 사스들이 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워크데이에서 PMO 조직에 계신데 계속 이 PM만 하는데 역할이 뭐냐면 욕바지. 요즘 어떻게 지내요? 하면 뭐 욕바지가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누군가 욕이라도 실컷 할 수 있게 앞에서 듣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HR은 좀 선택하실 때 회사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정말 이제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가 모여 있는 그걸 좀 그대로 가겠다라고 한다라면 사스 제품을 권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입맛대로 좀 많이 하고 싶어 한다라면 다른 대안을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네요. 그러니까 뭔가 HR 할 때는 확실하게 지금 그 포인트를 네. 처음에 확실하게 해야겠네요. 네, 그 네, 회사한테.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 회사가 원했어요. 그 사스 제품을 하자고. 근데 끝나고 나서는 피드백이 처음 원했을 때만큼 아주 호의적이지는 않았어요. 네, 그거를 네. 도입을 주장하신 HR 헤드부터도. 네. 왜냐면 이제 듣던 거랑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통해서 뭐 지인한테 들어보고 하면 왜냐면 그 회사의 환경과 우리 회사의 환경이 틀리고 그 회사의 HR 정책, 우리 회사의 HR 정책이 틀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리고 리더십이 얼마만큼 정말 이렇게 표준화된 글로벌 인사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따를 거냐라는 의지의 문제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거기에 글로벌 인사라는데 거기서 명확하게 이 엔터사가 글로벌 인재들의 어떤 점을 제일 뭔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딱 하나가 뭡니까? 이 회사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라이퍼슨을 빨리 뭐, 찾아서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떤 힙합을 만든다면 힙합 관련된 가장 재능 있는 인재들을 딱
팀을 만드는 그렇죠. 티밍하는.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하나의 음반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아티스트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케이. 필요해요. 그거는 이제 컨설팅사인 저희 회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런 프로젝트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이런 사람을 이제 디맨드 리퀘스트를 HR에 날리면 HR에서 쭉 찾아가지고 I see. 리스트를 줘요. 그러면서 뭐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랑 그런 것까지 가장 근접한 사람을 주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런 어쨌든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회사에서는 네네네. 되게 중요하죠. 이제 게임도 사실은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엔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애자일한 네. 티밍을 위해서 맞습니다. 필요한 거네요. 네. 고정된 아. 조직이라는 개념이 그렇죠. 약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되게 중요하죠. 이런 네. 콘텐츠 쪽 비즈니스 할 때.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특히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설문에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오태훈님께서 욕발 참 안타깝다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네. 네. 제가 소주 자주 사주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정지윤님께서는 엔터사의 경우 레디메이드 통합 시스템 구축 시에 KPMG가 보유한 글로벌 템플릿으로 신속한 구축과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구축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었는지요? 뭐 회사의 규모나 그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짧게 우리가 어프로치 한다라면 뭐 PI 하고 했을 때 어떤 1단계로 본다라면 1년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더 짧게 뭐 한두 달 더 땡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리 이걸 해도 눈, 코, 입을 사람이 아기가 작아도 눈, 코, 입이 있듯이 기본적으로 확 단축을 해도 회사 요구사항 하고 하면 정말로 짧게 달린다라면 음, 한 9개월에서 네. 10개월. 근데 좀 더 우리가 탄탄하게 고민하고 가겠다라고 하면 한 12개월 정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박대영님께서요. 그 회사가 지속적으로 급성장 중이라서 내부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다 보면 어떤 이제 이런 SAP 같은 것들을 베스트 프랙티스만 도입하면 또 성장을 또 이렇게 방해하는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SAP 같은 이런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입하는 건 적정할까요? 어느 시점의 기준을 뭘로 봐야 될지가 다른데요. 제가 지금 이제 한 군데는 외형 자체는 되게 작아요. 현재. 근데 이 회사는 그러니까 외형이 몇백억도 안 돼요. 안 되고 현재 이제 도전을 쏘고 있고 스타트업이니까.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올해 기술 특례로 이제 상장을 할 거예요. 이 회사는 그래서 SAP를 도입을 하기로 의사결정을 했고요. 근데 보통은 사실 이런 좀 작은 뭐 200~300억 기업에서 사실 SAP를 사용을 하려면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이제 운영하는 사람의 절대적인 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보통은 SAP 측면만 본다면 최소한 그래도 1,000억 원 넘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영진님께서는 일반적으로 SAP 솔루션을 도입할 때 SAP 전문 파트너들 통해서 지원받는 경우와 이런 KPMG 같이 회의 컨설팅 같이 받는 경우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별도의 SAP 전문 회사들은 이제 있어요. 이제 저희들은 그렇죠. 이제 네. 로컬 컨설팅 펌이라고 통칭하는 가장 큰 그쪽 회사를 쓰시면 가장 큰 장점은 쌉니다. KPMG는 네. 그분들에 비해서는 좀 비싸고 대신에 아까 저희가 그리고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기간도 짧게 하세요. 짧게 하시는데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가치는 앞에 있어서 이제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그랬을 때 좀 더 이런 표준화라는 부분, 그게 이제 기계적인 표준화가 아니고 우리 회사에 맞는 표준화라는 부분들 좀 더 많이 고민하고 그 회사가 못하는 컴플라이언스라는 부분들
고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가 가진 솔루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단순히 이제 시스템적인 관점이 아니고 회계적인 관점이 놓인 연결회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IFRS 16이라든가 뭐 FTA라든가 그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한 이제 시스템적인 난리지뿐만 아니고 회계적인 난리지까지 엉축돼 있는 거라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회사가 돈이 없고 없는데 지금 당장 해야겠다라고 한다라면 뭐 어쩔 수 없이 KPMG가 아닌 회사를 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네네. 한 번 더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처님은 이제 요즘 이제 DT 열풍이니까 사실 위에서 DT 해라 하는데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DT를 어디다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이런 것들 포인트 찾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거 관련된 팁 같은 거 하나만 알려주신다면. 예. DT의 팁은 네. 사실은 작은 변화를 느끼게 해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창하게 DT 뭐 스마트 팩토리 얘기하고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얘기하는데 항상 포인트는 DT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뀔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고 같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요. RPA 같은 거 좀 가볍고 슬림한 걸로 한 10개 정도 먼저 적용하시라. 그리고 그게 성과가 보이면 확대하시라라고 정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큰 그림은 미리 그려놔야겠지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윤성호님, 글로벌 IP로 도약하는 게임에서는 인력 수급이 제일 걱정일 것 같은데 국제 인력 수급 플랫폼과 SAP 연계 같은 거 이런 것이 혹시 뭐 돼 있는지요? 그거는 제가 SAP 직원이 아니라서 네네,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하나님, 요즘 재무회계 시스템에 대한 검증 및 감사가 정말 중요함을 느끼는데 철저한 검증이 가능할까요? 외부 감사가 왔을 때 외부 솔루션과 같이 연계해서 검증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외부 솔루션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그 SAP로 하게 되면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는 SAP를 한다고 하면 주가가 뛰었어요. 네. 왜냐하면 회계 투명성이 높아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재무회계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뭐 사람이 실수한 거를 빼놓고는 그런 재무회계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느냐 그리고 트래킹이 가능하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SAP는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네네. 황호영님, 능력 있는 컨설팅 펌에서 훌륭한 투비 모델을 설계하였으나 임직원 마인드와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00%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변화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컨설팅사에서도 팀을 구성할 때 변화 관리 담당자가 반드시 참여하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회사의 리더십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변화 관리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C레벨 대상, 그 다음에 일반 직원 대상, 그 다음에 우리 프로젝트 팀 대상으로 해서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준님, 게임 회사의 경우는 특히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플렉서빌리티가 요구가 되고 있는데 프로젝트 시스템과 같은 모듈도 사용되었는지요? 사실 이상적으로 보면 프로젝트 시스템을 쓰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 프로젝트 코드만 사용합니다. 조직 체계만.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통만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황차우님은 이제 그 제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 제조업도 플랫폼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은데 대기업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부분부터 플랫폼 쪽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이런 거 혹시 뭐 의견 있으시면? 저는 뒷부분에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눈길이 가는. 네,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제조업의 플랫폼,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 이제 빅블러나 그런 거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도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타겟팅을 어떻게 할까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조인데 우리가 B2B냐, B2C냐에 따라서
플랫폼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전략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네네. 조성희님은 작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대형 플랫폼을 참조하면서 시작하는 방법 같은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글쎄요. 이제 솔루션 측면으로 보면 사실 이제 작은 스타트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원의 경쟁력을 증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형 플랫폼을 참조해서 출발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예. 자기의 본질을 일단 확실하게 네.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네요. 이현동님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시행 때문에 GRC (Governance Risk Compliance) 솔루션 도입이 필요해진 것인지요? GRC는 이전보다 확실히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강화되면서 GRC 도입을 고민하는 회사들이 많아진 게 사실이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형식적인 이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실제 상시적으로 실효성 있게 내부 리스크를 관리하겠다 한다라면 GRC를 도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네네. 윤경님, 경영관리 고도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업 측면에서 볼 때 내외주 자원 가용에 대한 표준화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글쎄요, 그 내외주 자원 가용에 대한 표준화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결국은 경영관리 고도화에서의 마지막 목표는 정확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숫자를 정확하게 적시에 산출할 수 있는 것들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어떤 수준에서 볼 것인가라고 의사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Q&A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설문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성우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맞춰갈까요? 네. 죄송합니다. 예정보다 한 10분 아니야, 정도 더 오래 괜찮아요, 해가지고 괜찮아요. 네네네. 예, 뒤에 일정이 있으신 분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좀 길지 않는 시간이라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뭐 자세한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경험한 만큼 아는 만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상무님이랑 토크 나누면서 이런 콘텐츠나 엔터나 이런 게임 쪽에 이런 쪽의 서비스 쪽 인더스트리는 이런 거 할 때 뭔가 이렇게 디테일할 때 특히 이제 이런 정산하고 그다음에 애자일한 티밍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맞습니다. 하는 거를 저는 좀 오늘 좀 느꼈어요. PD님 너무 부럽습니다. 이거 하시면서 왜요? 모든 산업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아니 언제든지 저희는 개건 MC 자리 항상 오픈돼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개건 MC 어때요? 감사합니다. 저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남은 후 잘 보내시고 토크아이트에 다양한 웨비널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거 미리미리 사연 등록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아이트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